제1장 빗속의 요람. 1988년 시카고의 겨울. 1988년 12월 24일 시카고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축복이 아닌 생존의 사투장이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 도심 외곽의 한 공중전화 부스 안. 낡고 해진 갈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는 체온을 잃어가며 청색증으로 온몸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기의 곁에는 비에 젖어 잉크가 번진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죽음보다 깊은 가난과 폭력 속에 아이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순찰 중이던 경관 마크는 꺼져가는 숨소리를 발견하고 아기를 가슴속에 품어 달렸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적적으로 숨을 되찾은 아기에게 간호사들은 이브라는 임시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이 축복 같은 생화는 더 잔혹한 지옥으로 향하는 첫걸음일 뿐이었다. 제2장 가면을 쓴 천사들과 입양과 배신. 아기는 1년 뒤 교회의 밀러 부부에게 입양되며 엘레나라는 이름을 얻었다. 마을 사람들은 갈 곳 없는 아이를 거둔 부부를 성자라 칭송했다. 그러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엘레나는 그저 정부에서 나오는 입양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 양부 토마스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양모 마사는 히스테리컬한 폭력성을 보였다. 내가 먹는 빵 한 조각이 다 우리 돈이야. 밥값을 해야지. 6살의 엘레나는 자기 몸보다 큰 대걸레를 들고 온 집안을 닦아야 했다. 겨울이면 난방비가 아깝다며 지하실로 내쫓겼고 엘레나는 곰팡이 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밤새 몸을 떨며 천장에 비친 쥐들의 그림자를 친구 삼아 버텼다. 제3장 도서관의 망령, 지식이라는 유일한 무기. 학교는 엘레나에게 또 다른 전쟁터였다. 아이들은 엘레나에게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구멍난 신발을 비웃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방과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따뜻했고 무엇보다 공짜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녀는 급식실에서 남은 음식을 치워주는 대신 얻은 낡은 공책에 경영학, 통계학, 심리학 서적의 내용을 빼곡히 적었다. 비웃어라. 하지만 나는 너희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녀에게 도끼는 서러움을 이겨내고 생존을 지탱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제4장 20달러의 탈출, 지옥을 등지다. 16살의 어느 밤, 술에 취한 양부가 엘레나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엘레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양부의 지갑에서 20달러를 꺼내 뒷문으로 달아났다. 뉴욕행 야간버스 안에서 엘레나는 부어오른 얼굴을 창문에 기댄 채 결심했다. 오늘 엘레나 밀러는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이름 없는 잡초처럼 살 것이다. 그녀는 터미널 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고 낯선 대도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첫 독립의 밤을 맞이했다. 제5장 뉴욕의 밑바닥 독종, 청소부의 탄생. 뉴욕의 첫인상은 찬란한 네온 사인이 아니라 지하철 환풍구에서 올라오는 역한 증기와 썩은 음식 냄새였다. 16의 엘레나는 나이를 속이고 브루클린의 한 허름한 중식당 뒷방을 얻었다.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남성 인부들도 혀를 내두르는 자재 운반 일을 했고 밤에는 식당의 기름때 절인 접시 수천 개를 닦았다.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식당 뒷골목에 버려진 낡은 고압 세척기를 발견했다. 엔진이 완전히 타버린 고물이었지만
엘레나는 밤마다 기름칠을 하고 부품을 갈아 기계를 살려냈다. 이 도시의 가장 더러운 곳을 내가 다 지워버리겠어. 그녀는 남들이 구역질하며 도망가는 특수 청소 현장으로 달려갔다. 고독사 현장, 화재로 전소된 지하실, 쥐떼가 득실거리는 폐건물. 방독면 속 악취와 싸우며 그녀는 벽에 눌어붙은 절망의 흔적들을 지워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죽음을 닦는 여자라고 불렀다. 제6장 강철의 꽃 비즈니스의 정점과 승부수. 28살 엘레나는 빌딩 자산관리 전문 기업 K솔루션을 설립했다. 하지만 뉴욕의 거대 부동산 재벌들은 이름 없는 촌딱 여성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기회는 맨해튼 랜드마크 빌딩의 대규모 화재 현장에서 왔다. 모두가 복구 불가능이라며 포기할게. 엘레나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일주일의 시간을 요구했다. 일주일 동안 엘레나는 현장에서 먹고 자며 팀을 지휘했다. 그녀는 밑바닥에서 터득한 특수배합 세제와 고압 세척 기술로 검게 그을린 대리석을 거울처럼 되살려냈다. 이 사건으로 뉴욕 업계는 뒤집혔고 10년 뒤 K솔루션은 마천루의 심장부를 관리하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남은 굳은 살은 그녀가 지나온 지옥의 훈장이었다. 제7장 금지된 진실, 심연 속의 생모를 추적하다. 성공의 정점에서 엘레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 질문을 꺼냈다. 그녀는 나를 버릴 때 무슨 표정이었을까? 그녀는 전직 정보 요원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가동해 30년 전 시카고의 기록을 뒤졌다. 추적 결과 드러난 진실은 처절했다. 생모 안나는 19의 어린 소녀였고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아기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남편이 술값에 아기를 팔아넘기려 하자 안나는 남편을 밀치고 아기를 안아 맨발로 눈길을 달렸다. 그녀가 아이를 전화부스에 둔 것은 버림이 아니라 폭력 남편으로부터 숨기고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 보호받게 하려는 처절한 도박이었다. 안나는 그날 이후 죄책감 속에 숨어 살며 매일같이 그 부스를 찾아가 먼발치에서 울다 돌아갔음이 밝혀졌다. 제8장 멈춰버린 시간, 요양원에서의 재회. 엘레나는 일리노이주의 한 쇠락한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찾아냈다. 안나는 알츠하이머와 오랜 고된 노동으로 시력을 잃고 기억조차 조각난 상태였다. 요양원 정원에서 엘레나가 떨리는 손으로 안나의 손을 잡자 노파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다. 비가 오네. 전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아기가 춥다고 울 텐데. 30년이 지났음에도 안나의 영혼은 딸을 버려야 했던 그 겨울밤에 멈춰 있었다. 엘레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이제 하나도 안 추워요. 엄마가 살려준 덕분에 나 이렇게 잘 컸어. 치매로 흐릿해진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9장 속죄의 유산, 기적의 요람재단. 재회 이후 엘레나는 어머니를 뉴욕의 최고급 의료시설로 모셨다. 안나가 딸을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해도 엘레나는 매일 밤 어머니 곁에서 자장가를 들려주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해 기적의 요람 미러컬 크레이덜 재단을 설립했다. 그곳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었다. 학대받는 위탁 아동들을 감시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복수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완벽히 지원하는 학교였다. 그녀의 도끼는 이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이자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제10장 이름 없는 꽃의 만개 영원한 안식.
어머니 안나가 평온하게 눈을 감던 날, 엘레나는 시카고에 그 전화부스가 있던 자리를 찾았다. 이제 그곳에는 낡은 부스 대신 작은 기념비가 서 있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한 아이의 절망이 시작되었으나 그 절망은 수만 명의 아이들을 구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뿌려진 것이다. 엘레나는 자신의 성을 어머니의 것을 따 엘레나 안나로 바꾸었다. 이름 없는 꽃으로 태어났으나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숲을 이룬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고 있다.